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거 시험 문제 잠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말이요. 시험 문제 시험 치고 온 학생들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첫 시험인 학생들은 합격까지 욕심내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첫 시험은 그냥 경험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2차 때는 다음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 먹고 오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인 학생들은 제도 바뀌고 나서 첫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 긴장 많이 되죠.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 뭐가 나올지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문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했던 거 있잖아. 행정부 판례가 많이 안 나와서 공부할 때 힘들긴 했지만 오히려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나머지 문제들이 좀 변별력이 있어주면 좋은데, 문제를 보면은 출제자들이 좀 신경 쓴 흔적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낯선 지문 넣어가지고 학생들 고민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양반들이 오답을 너무 눈에 띄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저게 있어. 지문 하나를 몰라도 나머지 세 개만 알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형태의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역대급 물시험이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도 바뀌고 첫 시험인데 과거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너무 좀 이거죠. 바닥이라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문제 없어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 너무 변별력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지나간 시험이에요. 지나간 시험이고 우리는 이제 또 다가오는 2차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차 시험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다라고 보장은 못하죠. 어차피 본청에서는 시험 끝나고 나면 그날 바로 학생들 반응 전부 다 피드백을 받거든. 정보과 하는 일이 그거야. 그래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런 걸 쭉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게 다음 시험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출제자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문제를 보다 보니까 문제를 한 사람이 출제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문제를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긴 한데, 저 강론 비중의 출제 비중 보면은 어떤 파트는 출제가 되고 또 어떤 거 중요한 게 안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출제 형식에서도 조금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 건 감안하시고 한 번씩 봐봅시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은 적절한 것을 찾아라 해가지고 경찰사 문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거 적절한 것 찾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절한 것 찾으십시오라고 하면은 문제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중으로 잡아놓고 시작은 해요. 그냥 너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니고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거 지문들이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죠. 그대로 전부 싹 다 재탕해 놓은 거라 가지고 기출 문제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셨으면 전혀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은 이루어졌다. 그 다음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해서 나올 텐데, 갑자기 또 머리 지릿지릿하다. 우리 지난주에 심화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이제 경찰사 하고 갔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라. 그래서 정치범처벌법, 자, 그 다음 치안유지법, 요렇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조상님들을 탄압을 했었다 말씀드렸고, 자, 정치범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이거 적용 안 해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 한반도에만 적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자, 그 다음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에서 제정해가지고 적용 중이던 법을 우리 한반도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를 한 건데,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X자로 교차시킬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문도 그거잖아요. 자, 정치범처벌법 일본에서 제정해가지고 시행 중이던 놈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 정치범처벌법이 아니고 치안유지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1번 지문 보시면은 자, 정치범처벌법,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그 정치범처벌법이 아니라 치안유지법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문이 처음 나온 거면 제가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해요. 근데 기출시험, 기출 지문에 간부시험, 승진시험, 우리 송경시험 해가지고 한 3번, 4번 나왔던 지문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실수할 이유는 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군정기에 고등경찰 PG, 그 다음 정보모 담당하는 정보과 또는 사찰과가 신설이 된다. 그 다음에 정보경찰이 신설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근데 뒤에
영업, 위생, 산림, 건축, 경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축소 폐지 이관, 비경찰화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제사범 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자, 그놈이 땡이죠. 경제경찰도 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작용법이에요. 작용법. 그래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고, 거기 보시면 경감 이하 계급 정년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 이 69년에 있잖아요. 69년에 경찰 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그때 당시에는 계급 정년 제도가 경감 이하까지, 이제 경감까지 계급 정년이 있었거든. 근데 계급 정년,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경감 빼고 경정부터 있잖아요. 그럼 계급 정년 있잖아. 계급 정년이 경찰 공무원법 공부할 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뒤에 있는 69년 경찰 공무원법 안에 경감 이상 계급 정년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다음 경정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이 내용은 경찰 공무원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운데 끼어 있는 거 있죠.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 이건 시험에 처음 나온 지문이긴 한데 센스가 있으면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네 번째, 정부 수립 이후에 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다. 이건 시대 구분만 잘하면 바로 풀 수 있죠. 그다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신설되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 집안에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뭐 자체의 난이도는 중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판단할 수 있긴 한데, 기출문제 제대로 풀어본 학생들은 이거 중으로 갈 건덕지도 없죠. 하예요, 하. 정말 쉬운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찰의 관할 되겠습니다. 자, 1번 국회법상 경위나 나올 텐데, 자, 거기 있는 경위는 경찰 공무원 중에 경위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 그랬더라? 국회에서 질서 유지하는 공무원들을 경위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죠. 자, 그 경위나 경찰 공무원은 현행 범인이 있을 때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그랬더라? 자,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체포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 땡이라 그랬죠. 일단 체포하고 지시를 받으시고,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했대. 그 다음 두 번째,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 내외 질서 유지에 대해서 누구 지휘를 받는다?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그다음 세 번째,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뭐 헌법 시간에도 나오고 형법 시간에도 나오고 경찰학 시간에도 다 똑같이 나오는 인적 관할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사물 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얘들아, 사물 관할이 뭡니까?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만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하죠. 그럼 거기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 지역. 이거 뭡니까? 지역 관할 또는 장소적 관할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럼 이번 문제도 말입니다. 제가 난이도라고 평가하기도 쪽팔려요. 이건 지금 뭐 이 문제를 왜 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난이도 자체도 없어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 이론 공부할 때, 자, 대륙법계, 영미법계 하고 나서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공부할 텐데, 지금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에 나온 적 없는 지문들로 구성이 되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거 딱 지문 봤을 때 어이 뭐지 해가지고 바짝 쫄 수는 있거든. 근데 지문 찬찬히 보면 다른 지문 몰라도 답이 보여요.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1번 요한 슈테판 퓨터 해서 나올 텐데, 자, 퓨터라는 학자 내용 따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이 형님 뭔지 하고 관계했다 그랬더라. 18세기 법치국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 보면 법치국가 관련해가지고 법과 판결 나올 때 제일 위에 박스 안에 있는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형님 뭔지 하고 관계했다. 법치국가 시대와 관계있다. 자, 그럼 복지 정진은 하지 말고 질서 유지만 하거라 라는 내용과 관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퓨터는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 정진은 경찰의 직무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요거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경찰국가 시대 거치면서 절대 왕정 아닙니까? 경찰권이 굉장히 빡빡하게 비대해졌다가, 자, 국왕의 경찰권이 시민들에게 넘어오면서 그 경찰권을 좀 제한하려고, 자, 경찰은 뭐 하지 마라, 복지 증진하지 마라, 질서 유지만 해라, 요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은 승전기념비의 전방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 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제 크루이츠베르크 판결 저희가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이것도 내용 한번 설명드렸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보면은 크루이츠베르크 언덕이고 자,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꼭대기 보면은 전승 기념비가 하나가 이렇게 딱 써 있거든. 그 다음 이제 독일의 크루이츠베르크 언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건축물을 지을 때 고층 건축물을 지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려가지고 전승비를 조망할 수 없으니까 베를린 경찰청장이 건물의 높이를 일정 높이 이상 짓지 마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크루이츠베르크 판결 아닙니까? 자, 크루이츠베르크 판결 이전에 이거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과 관련된 법과 판결의 제정 순서 제가 암기를 좀 해두라 그랬죠.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자, 그다음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프랑스 건 뺍시다. 그다음 죄와 형벌법전 다음에 크루이츠베르크 판결. 그다음 다시 뭐가 나오냐면은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다음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자, 요렇게 갈 건데, 자, 그러면은 잘 봐요. 어차피 프랑스 거 빼고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라는 게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독일의 제국경찰법이라고 됐거든. 제국경찰법 언제입니까, 여러분? 16세기 중세. 교회행정 제외하고 관련이 있지, 여기 있는 크루이츠베르크 판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아시겠죠. 그래서 16세기하고 18세기가 짬뽕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일단 땡으로 날아가는 거고. 자,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 어디에 기초하는 거다?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근거한 베를린 경찰청의 경찰권 발동은 위법하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이걸 다시 성문화시킨 게 여기 있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이번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은 전승기념비 이런 거 내용은 필요 없고요. 자, 거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 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다. 자, 제국경찰법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근거해가지고 자, 요렇게 건물 높게 짓지 마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국경찰법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다음 세 번째,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그다음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가 될 수 있었다. 자, 이런데 이제 기출 문제 또 심화반 기출 문제 볼 때 잠깐 해드린 건데, 자, 15세기부터 17세기라고 돼 있죠. 15세기 뭡니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단계고요. 그다음 16세기, 17세기 경찰국가까지인데, 자, 17세기 경찰국가 생각해 보시면 국왕은 절대 군주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 영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 영역에만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생활 관계 전반에 대해서 명령 강제를 했던 거야. 자, 그걸 이제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1931년에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땡땡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 이제 의무에 적합한 재량이라는 표현으로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의무에 적합한 재량,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걸러낼 수 있을 거고, 또 뒤에 보시면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임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시켰다. 그게 이 구조죠.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근거해가지고 베를린 경찰청장이 건물 높게 짓지 마라고 명령을 했더니, 자, 사람들이 건물주가 이제 소송 건 거야. 왜 내가 높게 짓고 싶은데 그거 못 짓게 하냐. 크루이츠베르크 판결이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의 명령은 위법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그 판결의 내용을 성문화시켜 놓은 게 여기 있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야. 자, 그게 4번 지문. 자, 그러면은 일단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당황하면은 이거 뭐지 해가지고 그냥 어버어버 되는 거거든.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은 일단 2번 크루이츠베르크 판결하고 제국경찰법이 시대상 전혀 관계가 없는 지문 2개가 붙어있다. 충분히 추측을 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번 땡이고. 자, 이런 거 굳이 난이도로 치면은 중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난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번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자, 가까운 장래에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이제 손해 발생의 개별적인 가능성, 뭐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은 구체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이렇게 조금 뱅글뱅글 꼬아놓은 형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오상 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 방지 조치가 위법하다. 자, 경찰공 활동이 위법하면은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문제가 되고 국가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풀 때 손해배상을 손실보상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요. 그다음 제가 시험 치기 전에 그 카페에다 모의고사 2회분 더 올려드렸는데 거기에도 이거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손해배상, 손실보상 구분하시면 되죠. 2번은 O. 그다음 세 번째, 외관적 위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다. 자, 잘못 긍정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데 왜 위험하다고 잘못 긍정했을까?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게 새벽 3시 주택가 골목길 살려줘라는 비명소리. 그게 이제 전부 다 외관 아닙니까? 자, 이게 외관적 위험. 자, 그다음 네 번째, 위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그다음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공부할 때 위험 혐의는 뭐라 그랬더라? 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찰랑찰랑, 그다음 다리가 물에 잠길지 잠기지 않을지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 예측은 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고, 이때 경찰은 뭐 할 수 있다 그랬더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 정도의 개입은 정당화 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4번이 땡. 자, 요 놈도 난이도로 치면은 조금 처음 보는 지문 1번 형태가 섞여 있어서 까다롭다 느낄 수 있긴 한데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부패에 관한 설명. 자, 그럼 1번 더티해리 문제라고 나옵니다. 자, 이 더티해리 문제는 지금까지 간부시험이나 승진시험에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순경시험에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 그럼 이 더티해리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영화 중에 더티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인질 사건이 발생했어요. 인질 사건. 자, 그러면 인질범이 인질 살리고 싶으면 몸값 내놔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 시장은 인질을 살려야 되니까 몸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경찰관 이름이 해리거든. 그래서 이제 더티해리 영화 내용이 경찰관은 인질범한테 돈 주면 어떡하냐. 저걸 무슨 수로 쓰든 총으로 쏘든 해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은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시장은 돈 주자예요. 돈 주자. 왜냐하면 인질을 살려야 되니까. 도덕적으로는 인질 살려내는 게 맞잖아. 근데 법적으로 범죄자한테 돈을 지급한다. 이거 도덕적으로 거기에 부합합니까? 그렇진 않은 거거든. 그럼 거기 지문 보시면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다. 자, 윤리적으로 맞아. 사람 살려내는 게 맞긴 한데 인질범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사람 살려내는 게 맞느냐에 대한 딜레마인 거죠. 자, 그래서 딜레마적 상황이다. 인질 살려내려자니 어떻게 됩니까? 법을 위반해야 되고 또 법을 준수하고 그다음 범인 체포하려고 했더니 인질이 위험해지고 딜레마죠. 자, 그다음 2번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농감을 주는 침묵의 교범 형성 가능성을 높인다. 자, 여러분들 구조 원인 가설 있잖아요. 저놈도 부패했고 저도 부패했다. 그다음 오늘 저놈이 돈을 받는 거 봤어. 근데 제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죠. 왜냐? 내일은 내가 돈 받을 차례요. 자, 그래서 이 구조 원인 가설에 따르면은 침묵의 규범 형성 가능성을 높인다. 그다음 세 번째 시험은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 주장했죠.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전체 사회 가설. 신임 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된다. 자, 깨끗한 경찰관들, 청렴한 경찰관들을 선발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고참들한테 부패를 다 배워버려요. 자, 이거 우리 무슨 이론으로 설명합니까? 구조 원인 가설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체 사회 가설이라고 나올 텐데 전체 사회 가설이 아니라 구조 원인 가설. 자, 4번 X. 자, 그다음 6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1번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선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저희가 심화이론 공부할 때, 참 기본이론 할 때 요거 앞에 있는 규정이 뭐냐면은, 자,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 처음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상담하여야 한다.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밑에 있는 규정이 요 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포인트 딴 거 없다 그랬잖아. 요청할 수 있다. 그 놈만 체크하시고. 자, 우리 시험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바꿔서 나온 적 있다 그랬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공무원이 상담 절차, 교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자, 직무 관련자와 얼마 이상 금전거래가 있어야 됩니까?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으면은 신고하여야 한다. 금액이 틀렸죠. 100만 원이 아니고 300.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특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뭔가 찝찝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골프를 쳤어. 골프를 치게 되면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하시되, 자, 조금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사후에 즉시 신고를 해라. 그다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지만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뭐 동창회에 알리는 경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자, 만약에 시험장에서 3번, 4번 확신이 없더라도 2번 내용 이거 우리가 중요하다고 딱 떼가지고 한 거잖아. 금액만 기억하라 그랬거든. 300만 원. 자, 바로 땡 할 수 있죠. 자, 6번은 2번. 자, 그다음 7번 언론중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경찰 관리론 제일 마지막에서 하는 건데, 정정보도 청구 관련해가지고 정정보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 그 다음 수용 여부 언제까지 결정하고 언제까지 정정보도 해야 되냐, 그 다음 언론중재위원회 관련된 내용 체크를 했었죠. 자, 그럼 1번 정정보도란 진실에 부합되게 굳혀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르면은 자, 반론 보도를 청구할 때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사에게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어야지만 반론 보도 청구할 수 있냐? 그거 아니죠. 이건 지난 2차 시험 때도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 2차 때 나왔던 지문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땡땡에 따르면, 자,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 신청을 취한 것으로 보겠다. 그 다음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겠다. 요거 시험에 처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간부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 나온 적도 없어요. 우리 순경 시험에 처음 나온 거고. 자, 그럼 3번이 애매하더라도 4번 보시면 자,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겠다.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그 다음 2명 이내의 감사를 두고, 자, 양반들 전부 다 똑같다 그랬죠. 임기 3년, 그 다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7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3번 애매하고 확신이 없더라도 4번 확실히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이 제가 난이도 조절에 조금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 우리가 모르는 지문, 이제 처음 나오는 지문이 섞여 있더라도 너무 틀린 지문들이 확실하게 눈에 다 띄거든. 그래가지고 문제 풀 때 고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7번은 4번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8번 경찰 통제. 자, 1번 국회는 입법권,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한다. 입법, 그 다음에 예산심의, 사전 통제죠. 그 다음 누가 합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자, 공익을 현재해야 하는 경우, 자, 그 다음 거기 100명이 아니고 300명 이상 국민의 연소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거기 두 군데 틀렸습니다. 지금 18세가 아니고 19세로 돼 있어요. 19세. 자, 19세 이상의 국민, 그 다음 300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은, 자, 감사원에서는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자, 거기 보기에 이제 18세로 바꿔서 출제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 19세가, 자, 우리 2차 시험 칠 때 있죠. 올해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18세로 개정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자, 이거 개정되는 건 언제입니까?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아, 물론 이제 2차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7월부터 18세로 개정이 될 거지만 7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우리는 그냥 이걸로 바로 굳혀두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시험 치는 당일 날짜 기준으로는 19세, 그 다음 100명이 아니고 3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직무명령을 발할 텐데, 이거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하는 내부 통제. 그 다음 행정소송, 이건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니까 사법적 통제로서 외부적 통제다. 자, 8번도 난이도 합니다. 하. 저기 하. 너무너무 쉬운 거. 자, 그 다음 9번, 경찰 인권보호규칙. 자, 여러분들 경찰 인권보호규칙 요 놈은, 저희가 아마 문제풀이 할 때
저기 승진 시험 문제인가 간부 시험 문제인가 제가 기출 문제 없는 거 이제 풀어보자면서 나눠드려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봤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우리 여러 가지 위원회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 보시면 경찰에게 나오는 수많은 위원회들 보시면은 자 심의 의결기관도 있고요. 그다음 자문기관도 있죠. 자, 심의의결기관은 의결기관이니까 의결을 하게 되면 자, 행정관청은 거기에 기속이 됩니다. 아시겠죠?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결정하면은 청장은 거기에 구속되죠. 근데 거기 나오는 경찰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자문기관인데 요거 승진해서 요렇게 바꿔가지고 출제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풀어보고 너네 이런 형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문제. 그러니까 저기 뭐야. 승진해서 나왔던 거 이거 그대로 재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1번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 경찰력 우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앞에 거 다 필요 없고요. 시도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이렇게 나올 텐데 자 경찰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자 그 다음 시도청장, 자, 규정이 경찰청장 또는 시도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일단 자문기관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경찰청장, 시도청장의 자문기구로서 되어 있으니까 여기 경찰서에는 설치 안 한다, 안 한다? 경찰서에는 설치를 안 한다. 수업할 때 요거 두 가지 추려가지고 정리합니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그럼 거기도 지금 두 군데가 틀렸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가 붙어 있으니까 안 되고 뒤에 심의의결기구로서 그것도 안 돼.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로서 이렇게 줘. 자, 2번 X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요 놈은 제가 수업할 때 야 교과서에 이거 누락돼 있으니까 거기 밑에다 제가 필기 좀 해라 해가지고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한다. 그 다음 인권교육 종합계획이 3년마다 수립되면 인권계획, 이제 인권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거라. 다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한 적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더라도 2번이 너무 눈에 띄게 틀려요.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으니까. 4번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럼 9번은 2번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시면은 요건 제가 기출문제 풀 때 딴짓 하지 말고 자 그냥 문제만 보고 가라. 그래서 해설해 보면은 징계 또는 문책 요구부터 시정 요구부터 마지막에는 저기 현지 조치까지 쭉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시정 요구하고 뭐 변상 명령 이런 것들 혼동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냥 단순 안개예요. 이건 뭐 제가 해설 뭐 설명해 드릴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기억번, 디귿번, 유일번이 각각 설명이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내가 이걸 틀렸다. 그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공부하는 방향이 틀린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될 걸 그냥 놓치고 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단순 암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인데, 자, 11번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틀리라고 낸 거야. 왜냐면은, 간부 시험에서나 승진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으면 우리가 대비를 할 건데, 순경 시험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 그래서 순경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시험장에서 두드려 맞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제 문제가 올해부터 40개로 바뀌니까 뭐 출제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되고,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은 해요. 근데 어디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올 거냐, 거기까지는 이제 뭐 조금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긴 한데, 거기 갈아내 보시면 스페로 1988년 돼 있죠. 그 뭐냐면은, 스페로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걸 지문으로 내버린 거거든. 이게 간부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없고 승진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론 수업할 때 전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뭐 수업을 진행하긴 합니다만 해당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1번 요놈 2번도 마찬가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도 지문이 나오면 요 지문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는 것 같고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1번, 2번 그냥 쭉 읽어봅니다. 그 순서대로. 그 다음 세 번째,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냐?
이건 우리가 수업할 때 했었죠. 그래서 전통적 경찰 활동은 자 어떻습니까? 현장 임장 시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냐 가지고 판단을 하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주민들이 경찰 업무에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느냐, 주민의 협조도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래서 3번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놈이 지금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전통적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 사건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 그 자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냐, 범죄 발생한 범죄 있잖아요.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냐인데, 이게 지금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 그러면 11번은 제가 이건 솔직하게 그냥 인정합니다. 이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 지금 토요일에 시험 쳤던 학생들 중에 이 부분까지 정리해서 시험장에 온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준비를 못해. 그래서 어차피 출제자들이 틀리라고 내 문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틀리더라도 뭐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문제, 범죄 원인 이론.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 원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치기 전에 학자 이름도 조금 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사회적 수준의 범죄 원인이면 사회 구조 원인, 사회 가정 원인까지 쭉 나눠서 정리를 했었는데, 거기 봐봐요, 박스. A 경찰서는 관내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 입건한다. 자, 그럼 청소년 아닙니까? 자, 청소년이 폭행 사건을 저질렀다. 자, 근데 이 폭행 사건 범죄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형사 입건을 해버리면은, 자, 어찌됐든 처벌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경찰에 형사 입건돼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죠. 자,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봐. 애기들이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형사 입건해가지고 처벌해버리면 어찌됐든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니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사람들 시선 자체가 달라져 버리죠. 그럼 얘들이 더 엇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형사처벌, 형사 입건하는 대신에 학교 정당 경찰관이 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겠다. 자, 여러분 선도 프로그램 해서 나올 텐데, 형사처벌합니까? 형사처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갑니까? 이거 뭐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죠. 교화를 시키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나? 당연히 1번 낙인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 이런 프로그램, 뭐 디버전 프로그램도 있다.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한 번씩 다 했었던 건데요. 자, 그럼 이건 낙인 이론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일반 긴장 이론, 그냥 긴장 이론이죠. 머튼의 긴장 이론. 자, 목표와 수단 사이에 간극이 커지면서 긴장을 유발한다. 쉽게 짜증이 나니까 범죄 저지르는 거다 말씀드렸고, 깨진 유리창 이론은 어떻습니까? 경미한 잘못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애들이 학교 유리창 다 깨뜨려버린다. 그 다음 일상활동 이론은 자, 미시적이고 추상적인 범죄 분석이 아니고 개인의 일상을 연구하니까 자,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범죄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요 문제는 낙인 이론. 자, 이것도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다 걸러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갑시다. 13번. 뉴먼의 방호공간 이론. 자, 그러면, 자, 오스카 뉴먼이라는 학자가 있고, 뉴먼이 방호공간 이론 70년대에 만들어냈죠. 자, 그 다음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켜 발전시킨 게 셉테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으로 갈 텐데, 원래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거든. 이게 시험에 한 10번도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내버린 거야.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요거 그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놓은 게 요놈이다 보니까, 자, 역으로 거슬러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해요. 그럼 가번. 자,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야, 갑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 칩시다. 갑은 세모 치시고. 자, 나번.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한다. 여러분들 우리 셉테드에서 자, 셉테드 5가지 내용 뭐가 있었냐면은, 자, 자연적 감시의 강화, 그 다음 자연적 접근의 통제, 그 다음 영역성의 강화,
그다음 활동성의 강화, 활동성의 활성화도 활동성의 활성화라고도 하고, 그다음 유지 관리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니꺼 내꺼 있잖아. 사적 공간, 공적 공간 구분해주고, 사적 공간, 공적 공간 구분해주면 이거 사적 공간이다라고 인식 가지면 내 거니까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럼 거기 봐봐. 나번 지문이 지역에 대한 소유 의식을 땡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기본적으로 뭐하고 관계 있을 거다. 영역성과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런 거 문제 풀 때 확신 없으면은 나번은 기억하고 관계 있구나 해가지고 나번 기억 붙어 있는 게 지금 2번, 3번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2번, 3번. 자, 그 다음 답은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실외를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건 뭡니까? 자, 여기 있는 자연적 감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연적 감시. 일상생활하면서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럼 이거 자연적 감시와 관련있으니까 다보니 니은번하고 관계있네. 그럼 가번의 세모를 치더라도 지금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나번, 다번 찾아가면은 아, 이거 가보니 디귿 뭐 이미지와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박스 문제인데 개수 문제 있잖아요. 옳은 거 찾아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냥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찍어야 되는데 운 좋게도 어떻습니까? 기역 이제 가나다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짝짓기 문제고 두 개만 알아도 하나가 자동으로 걸러지는 패턴으로 보기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수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2번, 3번이 나번, 다번이 둘 다 기역, 니은으로 돼 있으면 야, 가번이 디귿인지 리을인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 운 좋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놈도 굳이 난이도 매겨보면은 한 중자 정도. 보통 이제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난이도 이제 최상급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쉬워요. 아시겠죠? 자, 그럼 13번은 또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요. 그 다음 긴장을 하다 보면 방어 공간, 이거 나 모르는데 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충분해가지고 요일을 가지고 문제를 쭉 살펴보셨으면은 충분히 정답 걸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4, 조직 편성의 원리. 자, 그럼 통솔범위 뭡니까?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한다. 상하 계층 간의 직무상 지감독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층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직을 구성할 때 상하로 나누고 위에서는 명령하죠. 밑에서는 복종하는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는 게 계층제, 수직적 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명령 통일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할거주의라고 나올 텐데요. 자, 할거주의는 뭐냐면은 자, 조직 기관장이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경찰청장이 있으면은 경찰청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자, 할거주의는 차장은 내부서,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부서만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있잖아요. 다른 부서를 배려합니까? 배려해주지 않습니까? 배려하지 않는 게 할거주의예요. 부서가 나눠지는 순간 나는 여기 소속, 너는 여기 소속 나눠져 버리니까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할거주의는 우리 부서만 잘 나가면 되지 다른 부서를 우리가 챙겨야 될 필요가 없다. 나눠져 버리는 거거든. 그 다음 차장 밑에 부서가 나눠지면 여기서도 또 이쪽 부서하고 이쪽 부서 사이에 할거주의가 발생해요. 우리만 잘 나가면 되고 다른 부서 챙겨줄 필요 없다. 자, 이게 할거주의입니다. 그럼 할거주의에 따르면은 횡적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서로 경쟁하고 배려 안 하니까 횡적 조정, 협조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할거주의는 우리가 이 조직 편성의 원리 중에 할거주의에 따라 조직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할거주의는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정통합의 원리의 필수적인 요소다. 아닙니다. 이거 조정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니까 할거주의는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요소. 자, 14번은 4번. 자, 그 다음 15.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것도 틀릴 건덕지가 없죠. 자, 1번. 경찰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 승진임용, 시험 승진임용, 특별 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자, 그럼 이 부분 저기 보시면은 학생들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승진 공부했었잖아. 승진에 뭐 있습니까? 근속 승진,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별 승진이 있으니까 쌤요 이거 시험 승진, 근속 승진 없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예전에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경찰 공무원의 승진 있잖아요. 승진이 봐봐요. 경찰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법에 근속 승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계급별로 몇 년 근무해야지 근속 승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험 승진, 심사 승진, 그다음 특별 승진에 대한 내용들을 경찰 공무원법에 쭉 규정을 한 다음, 자 저기 있는 근속 승진은 경찰 공무원법에서 규정 싹 다 해버리거든. 근데 여기 있는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별 승진 요 세 가지는 자 대통령령인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자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승진은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별 승진으로 구분한다 해가지고 그 세 가지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법령 특강할 때 자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설명드리긴 한데, 일단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니까, 야 1번 조금 애매하지만 세무치자 더 틀린 거 있냐 없냐 찾아봐야 돼. 그다음 2번 승진 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 행정으로 감봉 먹었다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아까 우리 징계할 때 했었죠. 그래서 강등 정직 먹으면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인데, 그런데 가란에 뭐가 있다 그랬더라? 돈과 관련된 사유, 그다음 소극 행정, 음주운전 측정 거부, 그다음 마지막 성범죄 저지르면 6개월이 추가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 소극 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한다. 감봉은 원래 얼마? 12개월인데 소극 행정이 붙어 있으니까 6개월이 추가가 돼야 되잖아. 그럼 18개월. 요거 O. 자, 그다음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 먹으면은 제외하여야 한다. 자, 왜 그런지 이유 알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정직 이상 먹으면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외하여야 한다는데, 자, 거기 감봉으로 바꿔가지고 틀린 질문. 자, 그러면 네 번째 있잖아요. 네 번째.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근무 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제가 영도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부산지검경찰서로 지금 전부 왔거든. 근데 지금 일한 지 2달,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우리 경찰서에 아직 적응했습니까? 적응 못했습니까? 적응을 못하니까 근무 성적 평정, 점수 매겨버리면 당연히 하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6개월까지는 적응 기간이라 보고 따로 평정을 실시를 안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4번 지문 마찬가지. 순경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1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야, 2번은 그냥 확실히 그냥 O 나온 상태고 3번 확실하게 X 아닙니까? 자, 그러면 1번하고 4번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있잖아요. 제가 시험장 갈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문 4개를 다 알고 가면 제일 좋다. 근데 4개를 전부 다 알기 힘드니까 최소한 3개만 알고 가라는 겁니다. 3개만 알면 하나 몰라도 문제 풀어. 근데 2개를 몰라버리면은 2개는 빼고 2개가 헷갈리니까 그때는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2개 알고 시험장 가면은 그 시험은 합격 못해요. 근데 3개를 알고 가면은 지금처럼 충분히 소고 방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번이 확실하게 땡이죠. 자, 그 다음 16번. 직권 면직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 이거 저기 기본 이론 시간 지난주에 했었잖아. 그래서 직권 면직 사유에 뭐 있습니까? 주관적 사유, 객관적 사유로 나눈 다음, 우리 주관적 사유 몰라요. 근데 객관적 사유 확실하게 알고 있죠. 퇴직, 과원, 미복귀 불감당, 자격증, 면허. 자, 그러면은 기업 자격증 면허 나왔으니까 이건 객관적 사유다.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 없고, 니은 성격적, 도덕적 결함, 당연히 주관적 사유.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 주관적 사유. 미복귀 불감당이 리을번이니까 객관적 사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권면직은 주관적 사유, 객관적 사유 구분한 다음, 주관적 사유든 객관적 사유든 한 놈만 확실하게 알면 문제 풀리죠. 자, 16번도 마찬가지. 이거 박스 형태의 문제이면서 개수 찾아봐 문제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난이도 분류할 때 상급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이건 상급도 아니죠. 박스 문제고 개수 문제지만 하급,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 자, 그럼 얘들아 봐봐라. 제가 지금 16번까지 풀면서, 야, 너네 이런 건 틀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 2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만큼 난이도가 쉬운 시험이었거든.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자, 그럼 이거 공부할 때
우리가 장비 관리 규칙이 시험에 나오면 일단 기동 장비 중에 차량 관리, 그 다음에 무기 탄약 관리 둘 중에 한 부분 나올 거다. 그 다음 무기 탄약 관리 나오면 뭐라 그랬더라? 무기고 탄약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라. 말씀드렸어요. 자, 1번. 무기 탄약고 비상빌 당연히 설치해야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 얘들아.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방폭 설비라 해가지고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은 전기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야, 무기고로 바꾸면 안 돼. 라고 제가 설명도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해서는 안 돼요. 자, 2번 X고. 그 다음 세 번째, 탄약고 무기고. 자, 출입문 이중, 한개소 이상식, 자물쇠 설치. 네 번째,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 본청사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해라. 이것도 무기고 탄약고 위치 바뀌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봤던 지문이죠. 자, 이것도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했고. 자, 그 다음 18번 예산 마찬가지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했대.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좀 나열하라 그랬잖아. 자, 매년 1월 31일까지, 또 3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그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90일 전, 그 다음에 30일 전, 그 다음에 돈 쓰시고 그 뒤에 결산 절차 들어갈 거다. 요번에는 편성 절차 나온 거죠. 자, 1번 보시면은 각 중앙관서의장, 이거 경찰청장으로 나와도 무방하다 말씀드렸고, 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 봐봐. 거기 뒤에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 이걸 줄여가지고 예산 요구서라고 하고요. 예산안 편성 지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장에게 3월 31일까지 자,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 제출해야 되고, 자, 당해 연도도 아니고 다음 연도. 그래서 이번 문제 좀 이상한 게 지문 안에 한 군데만 틀려도 틀린 건데 두 군데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지문을 쭉 출제를 했더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앞에 거 놓치더라도 뒤에 거 보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쉽게 출제한 게 맞아요. 하나만 틀리게 하는 게 아니고 지문 안에 두 군데 틀리게 만들어서 앞에 걸 놓치더라도 뒤에서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야. 자, 그럼 1번 첫 번째 줄, 당해 연도 안 됩니다. 다음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 매년 5월 31일까지 요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럼 1번 바로 X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이면은 2, 3, 4 볼 필요도 없죠. 어차피 틀린 거 찾아. 1번 틀렸는데 미쳤다고 2, 3, 4 봅니까? 자,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중이니까 봅시다. 자, 2번. 각 중앙관서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그다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라. 이게 신규 및 중기사업 계획서의 제출이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예산을 배정하면 감사원의 통제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지 얘들이 돈 제대로 썼냐 안 썼냐 감사를 할 수 있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정부는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라. 자, 120일, 90일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더라? 헌법은 90일, 국가재정법은 120일. 근데 18번 문제가 국가재정법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헌법은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럼 당연히 120일 걸러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18번 요놈도 마찬가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부안 업무 규정. 자, 1번.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이거 맨날 하거든. 1급 비밀은 외교단절, 전쟁 일으킨다. 2급 비밀은 막대한 지장, 3급 비밀은 해. 자, 그럼 1번, 거기 막대한 지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2급 비밀 5. 그 다음 두 번째, 비밀은 적절히 부여할 수 있는 최고 등급입니까? 최저 등급입니까? 최저. 과소 분류하지 마라. 그 다음 공무상 반출 필요하면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출장 중일 때는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경찰기관이나 제외공간에 근거 있으니까 그게 자, 안 새 나가도록 보관 좀 해주십시오.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자, 4번 지문도 마찬가지. 시험에 뭐 자주 나온 지문 아닙니다. 이번에 뭐 거의 처음 나온 거라고 보셔도 되겠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번, 2번만 알면 문제 풀리죠. 자, 그 다음 20번. 자, 20번 요 놈이 저희 이번 시험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난이도 최상급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 최상. 자, 왜냐면은 다른 거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딱 한 놈이 걸리거든. 근데 이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안 나오고
개수로 나와버리니까 그 하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가 20번인데, 자, 기억번.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거기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신경 쓰지 말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5. 자, 니은. 관리팀원,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이나 지감독. 그 다음, 관내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자, 야들아, 우리 기본 이론할 때 지역경찰관서장, 순찰팀장 나눠가지고, 자, 지역경찰관서장 임무 4개, 순찰팀장 임무 4개가 있으면은 우리 둘 중에 하나만 하자 하잖아. 그래서 순찰팀장 임무 4가지 중에 3가지 암기하죠. 첫 번째가 근무교대 시에 인수인계 확인.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관리팀원,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세 번째가 어떻게요?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암기 필요 없다 그랬죠. 지역경찰관서장 부재 시에 업무 대행. 이렇게거든. 그러면은 니 한번 봐봐. 관리팀원,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중요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다. 당연히 5. 자, 그 다음 디귿.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고 지역경찰관서와 연락 체계를 유지해라. 어차피 이거 섬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 끝나도 섬 바깥으로 나가 싶어도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거기 가로 안에 휴무일 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자꾸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거 내가 본 적 있으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데 시험에 처음 나온 거거든. 그럼 당연히 또 준비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디귿번 때문에 애먹은 학생들 많을 거야. 제가 20번 문제 이거 고민한 학생들은 100% 디귿번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다른 것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그 다음 리을. 지역경찰관서장은 분석 및 대책 수립하시고 지휘감독을 해라. 모르는 거 당연히 지역경찰관서장이고, 그 다음 민번. 상원근무 지정받으면은, 자, 제가 행정근무, 상원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 근무 중에 행정근무 버리고 상원근무만 암기하면 나머지 암기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민번. 상원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처리를 수행합니다. 방문 민원, 신고 사건 접수 처리 당연히 상원근무. 자, 그러면 요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고민을 했을 때 1번 아니면 2번이거든. 근데 뭐가 걸리적거린다? 디귿번이 걸리적거린다. 어디 때문에? 가로 안에 자, 휴무일 포함이냐 제외냐.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제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나머지 지문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 다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날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놈 해설해 보시면 휴무일은 제외한다. 자, 디귿번 땡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자, 21번은 별표는 치지 마라. 어차피 이제 뭐 기출 문제 다 나온 거니까.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1차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와, 진짜 신경 잘 썼다. 문제 정말 문제처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변별력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라고 인정하는 문제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21번 경비업법 제2조인데 우리 경비업법 공부할 때 뭐 했더라? 경비업의 종류, 시신, 호송, 특기 5가지 구분을 했고, 경비업 영업 허가권자, 그 다음 허가사항 말고 신고사항, 자, 그 다음 영업허가 유효기간, 그 다음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 사용, 이런 것도 정리를 했었는데, 자, 그럼 경비업의 종류, 시신, 호송, 특기 5가지잖아요. 자, 시신, 호송, 특기. 자, 이렇게 5개고. 자, 시는 뭡니까? 시설 보호인데, 경비를 필요로 하는 대상 시설에서 이렇게 넣을 거고요. 신변 보호는, 자, 저희가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회장들 왜 돈 주고 경호원들 공연서 쓰지 않냐. 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자, 그 다음 호송경비 같은 경우에는 금, 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자, 그래서 편의점에 현금 떨어지면 검정색 봉고차에 군복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현금 채워놓고 가는 거 봤다 그랬잖아. 그게 이거고. 그 다음 특수경비는, 자, 공항, 그 다음 항공기 포함,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기계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 세콤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건데, 1번 보시면은 시설 경비 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요것만 확인하면 돼. 자, 5. 그 다음 두 번째.
호송 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들어가 있고, 자, 세 번째 신변보험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 뒤에다가 재산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야씨, 좀 더럽고 치사하긴 한데 문제 정말 잘 내긴 했어요. 여기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재산은 이거거든. 이거.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이거 우리가 시험에 처음 나온 거라 그랬더라. 예전에 나온 적 있다 그랬더라.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할 때 무기 사용요건, 장구 사용요건 할 때 야 어디에는 재산이 있고 어디에는 재산이 없다라고 구분해가지고 기출문제 풀 때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준비가 돼 있는데 경비법에서 이걸 자 재산이 없는데 재산 붙여가지고 틀린 지문 만들어 보니까 학생들이 걸러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시험장에 있었던 학생들은 1, 2, 3, 4번 쫙 다 읽고 나서 오씨 이거 어디가 틀렸지 해가지고 보통 문제를 다시 한 번씩 다 봤을 거야. 다시 보다가 여기 신체, 생명, 신체 다음에 재산이 붙어있네 해가지고 걸러낸 학생들도 있을 거고 못 걸러낸 학생들은 여기서 시간 다 뺏기죠. 왜냐면은 내가 아는 부분이거든. 너무 쉽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한 번만 더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1번 문제 또 2분, 3분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뒤에 걸 놓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21번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들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 머리 꼭대기 앉아가지고 너네 그냥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죠. 쉬운 데서 문제 출제하되 한 번에 답 안 보이게 딱 출제하면은 너네 이거 시험장면 실제 쉽게 못 버리거든. 우리가 학원에서 모의고사 풀 때 있죠. 그럴 때는 답 안 나오면 모의고사니까 그냥 툭 찍고 넘어가 버려요. 아니면 이거 좀 찝찝한데 찍고 넘어갈 텐데 시험장에서는 내 인생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좀만 더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묶여가지고 막 개미지옥 같은 거죠. 자꾸 너네를 끌어당겨. 그러면 뒤로 못 가. 그럼 뒤 문제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1번 문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잘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2차 시험 때 이런 문제들이 한 10개 정도 섞여버리잖아. 그러면 커트라인 그냥 그리 박살 나는 거거든. 그냥 애들 다 틀려. 그 10문제만 틀리는 게 아니고 40문제 전체가 말려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 번 읽고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용어 정의는 항상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 그게 안 되면은 시험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버리고 빨리 지나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돼. 자, 그다음 22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인데요. 자, 이거 우리 순경 시험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그럼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풀었다기보다는 찍는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또 감이 와요. 우리가 흔히 촉이 온다고 하죠. 1번 보시면 범죄 피해자란 해가지고 땡땡땡땡 나올 텐데 마지막 사실상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근데 우리 가정폭력할 때 사실상 혼인관계 전부 다 포함 이렇게 나오니까 왠지 여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냐. 아니면 형소법 시간에 형사법 있죠. 형소법 시간에 이거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 특성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형사법에서 배웠으면 아주 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형사법에서 이걸 본 적이 없다라면은 이제 기본적인 법학 센스 문제인 거죠. 1번이 땡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22번 뭐 요놈도 틀릴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23번 스토킹법입니다. 자, 스토킹법은 작년 9월인가 10월 달에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거 저희가 가정폭력 그 다음에 아동학대하고 구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세 개 묶어서 정리를 해라. 그 다음 조금 차이 나는 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여러분들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긴급 응급조치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시조치 대신에 또 잠정조치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럼 일반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후에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 분리는 하여야 한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앞에 있는 제지 분리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이건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잠정조치 내용이죠. 그냥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온 거야. 응급조치, 그 다음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짬뽕 시켜가지고 출제를 한 거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자, 법정형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2번 지문에 우리가 이거 땡이다. 확신을 가지면은 3번, 4번 법정형이고 공부한 적 없으니까 당연히 확신이 없더라도 이건 맞겠지. 걸러낼 수 있는 건데 2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또 3번, 4번 중에 고민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4번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지문이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어때요? 2번 지문 제대로 공부해놨으면은 다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23번도 쉬운 거.
결론적으로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4 테러 방지법. 자, 얘들아, 테러 방지법 할 때 용어 정의에서 뭐 주의하라 그랬더라? 테러 위험 인물, 그 다음 외국인 테러 전투원 주의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테러 위험 인물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 바꿔치기를 할 텐데, 테러 위험 인물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내국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럼 지금 1번 테러 위험 인물이란 해가지고 거기 뒤에 뭐 이동우 씨라는 외국인을 말한다 해서 넣을 텐데, 지금 이 지문은 테러 위험 인물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하고 완전 짬뽕 시켜놓고 이건 둘 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테러 위험 인물도 아니고 그냥 틀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1번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대테러 활동이란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테러 단체는 대한민국이 지정한 테러 단체가 아니고 국제연합이 지정하는 테러 단체. 그 다음 네 번째 대테러 조사란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그럼 이제 용어 정의 가지고 또 문제를 쭉 출제를 한 건데, 거기 2번하고 4번은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또 이것도 어떻습니까? 2번, 4번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1번, 3번은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대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 1번 땡이구나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 지문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테러 위험 인물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내국인 빠져있죠. 내국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게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니까 자 1번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X. 자, 그 다음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인데, 이거 1, 2, 3, 4 있잖아요. 1, 2, 3, 4 우리 지금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 그대로 재탕한 거죠. 기출지문에 그대로 다 있는 것들이거든. 자, 그럼 1번 술에 취해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켰다. 이거 원래 용법대로 사용한 겁니까? 히터 용도로 쓴 겁니까? 히터 용도로 쓴 거니까 운전이 아니다. 그 다음 24시는 휘뇽만 했다. 그 다음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만 응했다. 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뜻이고, 자, 세 번째 이거 형소법에서도 나와. 법정 대리인이 자 혈액 채취에 동의할 수 있냐? 뭐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 우선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자 25번은 뭐 난이도 따질 것도 없어. 제일 마지막. 그냥 뭐 저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핫질이죠, 핫질. 그냥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 죄송합니다. 너무 막 화가 뻗쳐가지고. 범죄인도법 제7조인데,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했었냐면은, 제가 보통 이제 뭐 2개가 나오면 야, 둘 다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해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범죄인도법 제7조하고 제9조, 절대적인 도거절 사유, 임의적인 도거절 사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둘 다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서 종교, 인종, 국적, 성별이 나오고, 그 다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비인도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2개 짬뽕시키면 정말 헷갈리니까 그거 2개는 반드시 구분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1번 형의 시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당연히 유용성의 원칙,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고, 그 다음 두 번째, 인도 범죄에 관하여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인도 안 해준다 그랬죠. 재판 다 하고 콩밥 다 먹이고 쫓아낸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비인도적이다. 이거 뭡니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자, 네 번째, 종교, 국적, 성별 이런 거 붙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난이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일 쉬운 거. 자, 그 다음 27번 국자법인데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 이 부분도 이번에 생각해보면은 우리 출제자분들이 신경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제 좀 문제 잘 만든 것 같긴 하거든. 자, 근데 이것도 자 막상 처음에 시험장에서 지문 쭉 읽다 보면 어디가 틀렸지 해가지고 휙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건데, 국자법 봐봐요. 국자법에서 우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으면은 경찰청장, 그 다음 경찰청 차장, 그 다음 국가수사본부장, 자, 그 다음 행정안전부에 뭐 들어갑니까? 국가경찰위원회. 자, 그 다음 각 시도에 시도지사가 있죠. 그 다음 시도경찰청장, 그 다음 경찰서장, 지구대, 파출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다음 추천위원회는 빼고 자치경찰위원회까지만 합시다. 자, 그다음 이거 저희가 수업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야, 봐봐요.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기관 소속이니까 이 형님들은 결격사유 할 때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 비밀음수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국가수사본부장은 그래도 경찰 조직 안에 있는 치안 정감 계급을 가지니까 이 형님은 경찰 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가 적용이 되고, 자, 그다음 여기 시도지사 소속으로 서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 국가기관 소속입니까? 각 시도 소속입니까? 시도 소속이니까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가 적용되고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음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적용돼. 자, 그러면 거기 1번.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57조를 준용하겠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이 형님들한테 국가공무원법 적용해야 된다. 지방공무원법 적용해야 된다. 지방공무원법상의 자 55조, 57조를 준용을 합니다. 55조, 57조가 정치운동금지 그 말고 뭐 하여튼 다른 내용인데 어차피 이 형님들한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시도소속 공무원이니까 지방공무원법상 땡땡이 준용된다.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적용된다. 요렇게 가는 거라. 자, 그럼 1번 땡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명은 인권 문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고 권한 남용하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시험장에서 문제 직접 풀었던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90% 이상은 1, 2, 3, 4 다 읽었어.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처음부터 또 다시 봤을 때, 자, 거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딱 나왔을 때, 기본 1호 시간에 했던 이 부분이 생각이 났으면, 아, 이거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 적용해야 된다. 그걸 찾아낼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쫓기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또 그냥 대충 막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27번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형식상 뭐 쉬운 난이도처럼 보이긴 한데 출제자들이 문제 되게 출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기 중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상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28번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 이건 저희가 기출 문제 풀 때, 그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연습 다 했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기출 문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밑에 있는 해설 정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수업 기본 이론 처음 듣거나 또는 심화 이론 듣는 학생들은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기출 문제 풀 때 또 문제풀이 할 때 다 합니다. 아시겠죠? 지문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정보공개 1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말로 정보공개 청구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도 되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국민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담당 직원이 앞에서 다 받아 쓰고 그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해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공개에서는 10일에 연장 10일, 7일에 연장 7일 나올 건데 그 두 개 다 그날부터라 그랬더라. 다음 날부터라 그랬더라. 다음날 아닙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부득이한 사유로 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그게 10일인데요. 그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기간이 끝난 날부터가 아니고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해라. 자, 이거 또 똑같죠. 구두로 통지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번 시험이 출제자분들이 자, 그냥 물시험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2번 지문 앞에 틀린 거 하나, 뒤에 틀린 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앞부분을 놓치더라도 뒤에서 다시 이거 틀렸다라고 걸려낼 수 있도록 뭐라 해야 되죠? 진짜 자비를 베푸는 시험이거든. 자비를 베푸는데 그래도 막 틀려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은 두 군데 틀렸죠. 앞에 10일 할 때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자, 그 다음 구두로 통지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구두로 됩니다만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문서로 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다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줘. 그러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그 다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청구인이 부담하겠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자, 우리가 저기 수업 준비하는 동안 행정법 그렇게 했는데 뭐 삽질한 느낌이죠.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 나와봤자 30번 이거 그냥 기출문제 또 그대로 아닙니까? 행정지도. 자, 1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대 거쳐야 한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하지는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지도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서면 교부를 해라. 그 다음 네 번째, 행정기관에 당연히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0번은 4번. 자, 그 다음 31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자, 우리가 이거 심화이론 할 때 말이에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더라? 형소법, 형법이요. 형법 충칙을 그냥 그대로 뺏겨온 거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형법 충칙 뺏겨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범죄를 질서위반 행위로 바꾸고, 그 다음 형벌을 과태료라고 바꿔가지고 그대로 뺏겨옵니다. 자, 그럼 그 놈만 알면 쉽다 그랬잖아. 자, 1번.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이 되었다. 근데 법률이 변경되었다. 그 다음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집행 면제. 그 다음 두 번째.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소멸시효 제척기간 각각 얼마로 되어 있더라? 5년. 쉽지 않습니까? 3번 땡 하시고. 자, 그 다음 32. 자, 행정상 즉시강제. 자, 그럼 즉시강제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강제집행.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저기 기본 이론 할 때 저기 작용법 아마 다음 주쯤에 공부할 것 같아요. 자, 경찰 강제 또는 행정 강제라고 하고, 자, 이거 경찰성 강제집행, 그 다음 경찰성 즉시강제. 자,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 자, 강제집행은 앞에 먼저 의무 부과고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취지는 조치인데, 자, 대집행, 그 다음 집행벌. 자, 집행벌은 이행강제금이라고도 하죠. 강제징수, 그 다음 직접강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즉시강제 같은 경우에는 대인, 대물, 대가택적 즉시강제 이렇게 구분할 텐데, 즉시강제는 기본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물론 각 개별법에도 따로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건 전부 다 뭐다? 즉시강제죠. 자, 그럼 거기 봐봐. 기억,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 예방을 위한 제재, 즉시강제. 자, 그 다음 니은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보호조치 당연히 즉시강제. 저희가 수업할 때 했죠. 술 취한 아저씨 있으면 아저씨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의무 부과한다면 의무 불이행하면 보호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보호조치를 해버리니까 즉시강제다. 근데 디귿번 대집행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릴번 강제징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두 개는 여기 있는, 자, 강제집행으로 구분이 되니까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지금 뭐냐, 우리가 행정법 저기 좀 뭐라 해야 되노,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뭐 문제 이 행정법 이렇게 낼 거면은 출제 범위표에 행정법 뭐 저기 30% 40% 비율은 왜 써놓냐고. 그래서 제가 제 수업할 때 막 그런 말 했었거든. 학생들한테, 야, 그 출제 비율 비중표 그런 거 믿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그 다음 강론도 여섯 문제 아니고 또 10문제 나오잖아. 자, 일단은 뭐 행정법 1합시고 문제 낸 게 이거야. 너무 쉬워요. 그래서 두 개. 그 다음 33번 위해성 경찰 장비. 자, 이것도 말이다. 야들아, 우리가 심화이론 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먼저 정확하게 하면은 위해성 경찰 장비는 쉽게 걸러낼 수 있고, 그 다음 1번에 보시면 권총, 소총, 기관총, 한폭, 크레모와 수류탄, 가스 발사총인데 맞거나 찔리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 사람 죽는 거 다 무기라 그랬잖아.
근데 가스 발사총은 가스인지 총인지 헷갈린다 그랬거든. 근데 머리 앞에 대고 쐈을 때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뭐다? 가스, 분사기 체류탄이다. 그럼 거기 가스 발사총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1번 X. 자, 두 번째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자총격기,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있다 그랬죠. 권총, 소총은 14세 미만 임산부는 똑같이 한대. 근데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그 구분하라 그랬고. 자, 세 번째 전극침 얼굴 쪽으로 쏘면 안 되죠. 그 다음 가스 발사총은 1m 이내의 거리에서는 얼굴 쪽으로 쏘면 안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경찰관은 포승, 호송용 포승 등을 뭐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1번. 자, 그래서 33번도 뭐 쉽습니다. 진짜 어렵다는 느낌 드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4 손실보상. 자, 1번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요거 시험에 나오면 매번 어떻게 바꾼다 그랬더라? 시험에 경찰서 붙여가지고 틀린 질문 만든다 그랬죠? 경찰서 안 붙어요. 자,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앞날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소멸시효 계산하는 방법 다 설명드렸죠? 먼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길게, 나중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짧게. 그 다음 세 번째, 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나 보상금액을 결정을 하시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자, 일단 요건, 절차를 갖추지 못했어요. 3년, 5년 지나가지고 손실보상 청구를 한 거야. 그럼 이때 이거 이제 소송법적인 개념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하면 그거 기각해야 됩니까? 각하해야 됩니까? 각하하도록 돼 있죠. 각하. 기각은 뭐냐면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내용 심사한 다음 내용이 말이 안 되는 소리면은 기각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원래는 형사소송법적인 출제 포인트인데 경찰학에서 이렇게 딱 내버리더라고요. 그럼 일단 3번은 형사소송법적인 기본 지식이 있으면 좀 걸러낼 수가 있었을 텐데 공부 참한 학생들은 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래는 일시불이 원칙인데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은 3번 지문은 간부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순경 시험에 처음 나온 거고 실수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법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아 이거 기각이 아니고 각하해야 되는 사유다 뭐 걸러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뒤에 35. 자, 35번은 이거 예전에 순경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두 번째 출제가 된 건데 요 놈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 시험 치기 직전에 거기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그 학생 하나가 이거 저기 설명 좀 해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모의고사 2회차 더 추가할 때 이걸 내가 문제로 넣어주기로 했거든. 근데 그걸 빠뜨려 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보고 간 건데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해준다 해놓고 못 해줬고 내가 죽일 놈이죠. 고개 끄덕이지 마. 왜 그렇게 격렬하게 끄덕여?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밑에 보시면은 경찰관 여러분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죠.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순응하는 경우가 있어야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해설 봐봐. 자,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그 다음 폭력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 그 다음 치명적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경찰관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밑에 있잖아요. 박스 보시면 문제 풀리면 그 박스 내용을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 현실적으로 또 조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기 뭐야 공부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바로 하지 마. 이거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봐도 충분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미뤄두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뒤로 갑시다. 자, 36번 행정법 원칙. 또 행정법이랍시고 나온 게 이거다. 자,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런 경우를 제하고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라라고 돼 있거든. 신뢰를 보호해라. 그다음 두 번째 행정절차법 제4조 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
자, 행정관습법 있잖아요. 행정관습법을 인정해주는 근거 규정이 되고, 그 다음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뭡니까? 신뢰보호의 원칙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저희 아까 기본 이론 수업 마무리할 때 조리상에 한계하면서 뭐 했더라? 자, 경찰 소급 목적의 원칙, 공공의 원칙, 책임의 원칙이 있고요. 그 밑에 비례의 원칙이 있었죠. 평등의 원칙. 저기 옆에 가면 신뢰의 원칙이라고 있었거든. 신뢰보호. 그게 여기 있는 요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기본 이론 시간 내일 수업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 3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관서의 장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조회할 수 있다,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할 때 관서의 장으로 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5조 2항, 8조 1항. 자, 8조 1항이 요놈이고. 그 다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 경찰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다가 소송 걸리면은 소송 비용,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저기 지금 지문 두 군데가 틀렸거든. 제일 앞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붙어야 돼요. 경찰청장은 마지막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진짜 많이 봐준 거거든.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두 군데 틀린 데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앞부분 놓치더라도 뒤에서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잖아. 이것도 이제 개정된 내용 저희가 다 해드렸던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구라쳐가지고 돈 받아갔으면은 보상금을 환수하시고, 그 다음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다. 자, 2번이 땡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자, 뒤에 38번. 강학상 특허. 자, 그래서 이거, 저희가 기출문제 풀 때도 다 하고, 기본 이론 시간에도 다 나오고, 문제 풀이할 때도 다 했거든. 자동차 운전면허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 발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무조건 발급해줘야 됩니까? 무조건 해줘야 되니까, 강학상의 허가죠, 허가. 두 번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해가지고, 이건 가장 대표적인 인가다라고 수업했었고, 인가. 그 다음 한의사 면허. 자, 여러분들 사람들 100명이 한의사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면 한의사 면허 누구는 발급해주고 누구는 발급 안 해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전부 다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강학상의 허가. 그 다음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허가를 할 텐데, 이거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또 문제풀이 할 때 뭐 했었냐면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그거고 요거 뭐라 그랬더라? 강학상의 특허죠, 특허. 자, 그래서 답이 4번. 이것도 행정법이라 치고 나온 건데, 우리가 공부한 노력에 대해서는, 진짜 뭐, 삽질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10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그냥 1만, 있잖아. 그 중에 그냥 100분의 1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 너무너무 쉬운 패턴이죠. 자, 38번은 4번이고. 자, 그 다음 39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행정소송법 제일 처음에 할 때,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를 자, 항고소송, 그 다음 당사자 소송, 그 다음 민중소송, 기관소송, 요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저기 위에 있는 항고소송 있잖아. 자, 이 항고소송을 다시 잘게 쪼개면은 취소소송, 그 다음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요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1번에 보시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없이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자, 민중소송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익을 위한 소송인데 이거 뭡니까? 민중소송 여기에 들어가니까 항고소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자, 1번 땡이고. 자, 2번 보시면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세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네 번째 취소소송. 자, 그게 요 세 가지 노란색이 항고소송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 39번은 1번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40번은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출제 의도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 출제자들이 이걸 왜 냈는지 나 물어보고 싶거든. 근데 뭐 우리 시험에 가끔 그런 거 있습니다.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이상한 게 나와.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기 뭐냐. 공부 안 해도 기본적인 센스 문제인데 센스도 센스지만 형소법에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 거기 1번에 보시면은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해서 나올 텐데 지구대 파출소마다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사심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보면 경찰서에 자 수사심사관 둔다라고 돼 있고 영장심사관은 실제로 2018년에 저기 본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좀 성과가 있으니까 각 시도청, 시도경찰청하고 지금 경찰서로 확대해가지고 적용하는 중인데 확실한 건 지구대 파출소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땡이고 그 다음 2, 3, 4는 예전에 뭐 승진에서 2번, 3번 나왔던 내용인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4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40번 문제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뭐 틀려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 40번까지 이렇게 쭉 풀어봤을 때 시험 난이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거 누구도 부정 못해요. 진짜 물시험 맞거든. 너무너무 쉬웠던 거고 너무너무 쉬웠던 이유가 일단 문제 보시면 박스 문제 개수 막 몇 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거 골라도 별로 없고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보기 1, 2, 3, 4 중에 틀린 거 골라란데 근데 그게 문제가 너무 쉬운 유형인데 또 쉽게 나온 거야.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 섞여 있는데 확실하게 틀린 게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지문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였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시간 30분 정도 충분히 주어졌고 그 다음 30분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 40문제 다 푼데 막히는 문제 뭐 쭉쭉 패스하고 지나갔으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90점 정도는 맞아야지 좀 만족스러운 점수 아니냐 싶거든.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기본 이론만 제대로 듣고 기본 이론에서만 실수 안 해도 70점 넘게 나와요. 진짜로.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듣고 제대로 또 정리하셨으면 뭐 85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문제 풀어보고 문제풀이까지 다 하셨으면 일단 우리가 손 못 대는 문제들 한 두세 개 빼내고 실수한다 쳤을 때 한 90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카페에 이제 학생들 시험 끝나고 바로 또 글 막 쓰거든. 근데 뭐 어차피 점수 안 좋은 학생들은 안 쓰겠죠. 안 쓰는데 보통 글 쓴 학생들 중에 보면 한 문제 틀린 학생, 일단 만점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만점은 못 봤는데 뭐 한 문제 틀린 학생부터 보통 92.5 그러니까 이제 3개 틀리거나 4개 틀리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요. 일단 글 쓴 학생들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저도 점수 안 주면 글은 안 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나한테 전달했을 때 그렇게 고득점한 점수, 거득점한 수험생들이 많았던 시험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진짜 물시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 뭐 문제 봐보니까 출제 유형 자체도 쉬운데다가 지문도 그냥 너무 쉽고요. 그 다음 한 군데만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의 지문 안에 틀린 걸 두 군데나 넣어놓으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여러 번 준 거야. 야, 여기 앞에도 틀렸는데 뒤에도 틀렸으니까 앞에 놓쳐도 뒤에서 이제 이거 틀렸네 가지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해준 건데 그걸 못 걸러내고 지나간 건 출제자들 욕하면 안 돼. 공부 제대로 못하고 문제 제대로 못 푸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탓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건 지나간 시험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가올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2차 시험이요. 어차피 본청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학생들 난리 난 거 본청에서 다 캐치하고 있거든. 우리가 문제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했더니 애들 점수가 보통 어떤 점수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 공부한 학생들 기준으로 어떤 평가가 주를 이루는구나. 그거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에는 말입니다. 진짜 보란 듯이 여러분들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 그 판례 문제 막 한 10개, 15개 나와가지고 너네 왜 행정부 판례 공부할 때 막 헉헉거리면서 고생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똑같이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자 10문제 정도는 빼내고 있잖아요. 판례 문제 어려운 것들로 10개가 딱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강론도 지금 보면은 생활안전교통 외사는 출제가 됐는데 경비정보, 경비도 이제 출제가 됐네. 정부에서 집시법 없었잖아요. 맞죠? 집시법이 없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 그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왜 안 나왔을까? 뭐 헌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집시법 이런 것도 빠뜨리면 안 되고 부안경찰도 이번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 뭐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본청에서 문제 출제 비중 이제 어디에서 몇 % 낸다? 지금 봐봐. 우리 비교 경찰사 2번, 3번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했는데 내 나이는 것도 안 했잖아. 미안합니다. 욕해가지고. 하여튼 저기 출제 범위표는 믿지 말고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시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경찰학을 하는 거지 행정법을 하는 게 아니야. 경찰학에 행정법에 달라붙는 거지 행정법에 경찰학이 달라붙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경찰학이 좀 기본서에 있는 내용 조문 위주로 충실하게 준비해 두시되 최악의 상황 가정해가지고 판례도
일반직까지 뭐 가는 건 이제 나중 문제인 거고, 순경시험에서 나왔던 판례 정도까지는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두셔야 2차 때 뭐 충분하게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설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일단 지나간 건 다 잊으라 그러죠. 빨리 이제, 지금 2차 시험 5달밖에 안 남았어. 빨리 계획 짜시고, 일단 뭐 시험 친다고 고생은 하셨어요. 그거 확실한 거니까. 점수 안 좋더라도 서로 자기한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 너무 쉬웠다. 틀린 놈들 밥 먹지 마 이거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그 경찰학은 외생 변수가 너무 많거든. 헌법이나 형사법이 어려워버리면 경찰학도 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험 칠 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냐 한 번씩 또 되돌아보시고 다음에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준비만 잘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